저는 서양순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어요. 시장에서 수선집을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바늘 하나, 실 한 올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게 제 성격이었죠. 그런 성격 덕분인지 제2형 당뇨도 잘 관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는 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혈당 수첩을 들여다보면 제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날짜별로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꾸준히 기록을 남겼어요. 의사 선생님도 감탄하실 정도로 완벽한 기록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기록하는 습관이 나중에 제 인생을 구할 줄은요. 수선집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손님이 언제 와서 무엇을 맡겼는지, 언제까지 찾아가기로 했는지 모두 장부에 적어두었죠. 바늘 한 자루, 실 한 뭉치까지 정확히 세어서 관리했어요. 손님들이 향순이네는 절대 실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수선집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노란 봉투에 담아서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보험증서까지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요. 그 노란 봉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늙어도 제 두 발로 서서 살고 싶었어요. 남에게 손 벌리거나 의존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도 철저히 했어요. 수선집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꽤 목돈을 만들어 두었죠.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이렇게 복잡한 일에 쓰일 줄은 몰랐어요. 아들 민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자랐거든요.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대했죠. 우리 아들은 믿을 만하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도 기뻤어요. 며느리 채린이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한 사람이었어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님 하며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더군요. 겉모습만으로는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걸 나중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혈당 수첩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기록들이 제 건강을 지켜주듯이 중요한 약속도 글로 남겨야겠다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말로만 하는 약속은 허공에 날아가 버리니까요. 수선집에서 손님들과 약속할 때도 항상 글로 적어두었거든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봄이었어요. 민수 부부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어머니 방도 따로 있는 집으로요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민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함께 살면 좋아할 거고요 하고요. 정말 효자 같은 말이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하지만 저는 그냥 따라가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갑자기 함께 산다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진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돈을 보태는 건 좋지만 제대로 된 약속을 하자 했어요. 변호사 선생님께 가서 계약서를 써보자 하니까 민수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그럴 필요 없어요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글로 남겨둬야 한다 하면서 말이에요. 수선집에서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도 접수증을 써주었던 것처럼 가족이라도 중요한 약속은 문서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채린이는 처음에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하고요. 그 미소를 보고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젊은 변호사 선생님이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좋은 생각이세요. 가족끼리라도 이런 계약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계약서에는 여러 조항이 들어갔어요. 제가 2억 8천만 원을 보태주는 대신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주기로 하는 내용이었죠. 특히 같이 모시고 살 것, 생활과 진료에 동행할 것, 부당대우 시 증여 해제 및 환급이라는 조항이 중요했어요. 전세권도 설정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계속 그 집에 살 권리를 확보해 두는 거였죠. 변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이렇게 해두시면 안전해요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공증도 받았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집은 아들 명의로 반, 며느리 명의로 반을 했고 제 전세권은 별도로 등기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받아서 노란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어요.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저는 노란 봉투를 제일 먼저 챙겼어요. 혈당 수첩처럼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금고에 넣어두면서 이제 평생 꺼낼 일은 없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법이더군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해는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인 정상이와 정하가 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정상이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잘 먹었죠. 정하도 할머니 방에 와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민수는 약국 일로 바빴지만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챙겨주었어요.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주고 약을 받아올 때도 도와주었죠. 채린이도 나름대로 신경 써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기도 하고 마트에 갈 때 필요한 것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노란 봉투 속 계약서는 그냥 보험 같은 것이고 실제로는 가족의 정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그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때로는 무지한 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늦가을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고 있었는데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어눌했죠. 어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민수야, 괜찮아 했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채린이한테 연락해보니 이미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데 급성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채린이는 수술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민수가 아직 45살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수술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민수가 무사하게 해달라 하면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하시는 말씀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는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아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 저보다 먼저 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민수의 약국 단골 손님들, 동네 사람들, 학교 동창들까지요. 모두들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다 하면서 아쉬워했어요. 채린이는 장례 내내 울었어요.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손주들 앞에서는 할머니가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딸 미란이가 와서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납골당해서 유골함을 모시면서 저는 민수에게 속삭였어요. 민수야, 내가 챙겨둔 서류들 엄마가 헛되이 안 쓸게 하고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설마 그 서류들이 정말 필요할 줄은 몰랐거든요. 채린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함께 잘 살아가요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수 없이도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은 정신이 없었어요. 민수가 없는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평소에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아이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혈당을 재고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요. 민수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채린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슬픔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이상하게 표출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민수가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채린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고 있었어요.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되었죠.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민수가 떠난 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채린이가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면서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죠. 채린아, 무슨 일이야 했더니 채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우린 이제 남이에요. 짐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하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채린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남이야 했더니 채린이는 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수도 없는데 왜 계속 함께 살아야 하나요? 이제 각자 살아가야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수가 떠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다니요. 채린아, 우리가 가족 아니야? 정상이랑 정하는 어떻게 하고 했더니 아이들은 저가 키울 거예요 하더군요. 채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생활 패턴도 다르잖아요.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하더군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불편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채린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했지만 채린이는 이미 결정한 듯 보였어요. 그날 저녁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죠. 몇 번 눌러봐도 삐삐 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복도에는 제 짐들이 놓여 있었어요. 옷까지 생활용품들이 상자에 담겨서 복도에 나와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쫓겨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왜 복도에 짐을 놓고 계실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하는 목소리였죠. 정말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평생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문을 두드려 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채린이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정상이와 정하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채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예요. 전세권? 그거 명예 바꾸면 끝이지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채린이가 제가 가진 권리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순간 노란 봉투가 생각났어요. 그 안에 모든 계약서와 서류들이 들어있다는 걸요.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행히 딸 미란이가 연락을 받고 달려와서 저를 데려갔죠. 미란이는 상황을 듣더니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가족끼리 법적 다툼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채린이의 태도를 보니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구나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미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잖아요 하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수의 산소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내쫓는구나 하면서요. 그때 문득 노란 봉투가 떠올랐어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소에서 돌아와서 미란이 집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니 노란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부양 부담부 증여 계약서, 전세권 등기부 등본, 공증 사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미란이가 미리 준비해둔 내용 증명 양식도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온 습관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혈당수첩을 매일 쓰듯이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서류들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니 모든 게 명확했어요. 계약 조건, 의무사항, 위반 시 처리 방법까지 빠뜨린 게 없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꼼꼼히 작성해 주신 덕분이었죠. 미란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서류들을 보시더니 놀라워 하셨어요.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네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추방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부당 대우를 보여줄 수 있는 기록들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채린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했어요.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제 짐이 복도에 나와 있는 모습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았죠. 이웃들의 진술서도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이런 증거 수집도 어렵지 않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계속 감탄하셨어요. 어르신의 꼼꼼한 성격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정도 자료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죠. 내용 증명을 준비하는 과정도 체계적으로 진행했어요. 계약 위반 사실, 증여 해제 요구, 금전 환급 청구, 전세권 유지 통보까지 빠뜨린 게 없이 넣었어요. 법적 근거도 명확히 제시했죠. 내용 증명을 발송한 날이 기억에 남아요. 우체국에서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정말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채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게 뭐예요 하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채린아, 네가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 계약서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야 하고요. 채린이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어머님까지 모시기에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약을 할 때는 왜 그런 말을 안 했냐고 물었죠. 채린이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박해 왔어요. 동거 의무가 불명확하다, 상황이 변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였다, 같은 주장을 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상대방 변호사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공증받은 계약서를 보고는 할 말이 없어 하더군요. 계약 내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체린이가 저를 추방한 과정들이 CCTV와 이웃 진술로 다 증명되었으니까요. 추방 정황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 위반 사실들도 드러났어요. 병원 동행을 거부하고 쇼핑 라이브를 한 기록, 생활비 명목의 카드를 해외 결제로 써버린 내역까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미란이가 정말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고 말해 주었죠. 법무사 선생님도 이런 사건은 처음 봐요.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하고 감탄하셨어요. 가사 조정이 열렸어요. 가정법원에 가는 날 아침에 저는 평소처럼 혈당을 재었어요.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긴장되었지만 준비가 완벽했으니 자신이 있었어요. 조정실에서 조정관님께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체린이는 울면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지만 조정관님은 냉정하셨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건 분명한 사실이네요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대방 변호사도 여러 주장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 자료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특히 체린이가 전세권은 명의만 바꾸면 된다고 한 통화 녹음이 결정적이었어요.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계약 위반이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환급하고 전세권도 그대로 인정해야죠 하고요. 체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체린이는 2억 원을 환급하기로 했어요. 전세권도 그대로 유지되고 손주들과의 면접 교섭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죠. 지연 손해금까지 포함해서 꽤 큰 금액이 되었어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체린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법을 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더군요. 저는 답했어요. 체린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계약은 지키는 거란다 하고요. 사실 저는 체린이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글로 써서 공증까지 받은 약속은 더욱 소중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권리를 되찾았어요. 노란 봉투 안에 서류들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도장 하나보다 글로 묶어둔 약속이 훨씬 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해온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가장 먼저 걱정된 건 아이들이었어요. 정상이와 정하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부모가 이혼하는 것도 힘든데 할머니와 엄마가 법정 다툼을 했으니까요. 큰 손주 정상이가 먼저 저에게 왔어요. 고등학생이다 보니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더군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래요 하면서 짐을 싸왔어요.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거 맞죠? 계약서도 써놓고 왜 그랬을까요? 하더군요. 저는 정상이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란다 하고요.
정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혈당 수첩 쓰시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꼼꼼함이 지금 도움이 되는 거네요 하더군요. 역시 똑똑한 아이였어요. 작은 손주 정아는 한동안 엄마 곁에 있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채린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아가 자주 지각하고 결식하는 날이 많다고 하더군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이 된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채린이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요즘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SNS를 보니 쇼핑 라이브를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모습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이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인 것 같았어요. 결국 학교 상담을 통해 양육자 임시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정아의 복리를 위해서는 할머니와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죠. 다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정아도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정아가 왔을 때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아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잘 챙겨줄게 하고요. 정아도 할머니 좋아요 하며 웃어주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혈당을 재고 약을 먹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아침 독서 10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함께 죽을 끓여 먹기도 했죠. 정상이는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에요 하고요. 정아도 할머니 집이 편해요. 밥도 맛있고 일찍 잘 수 있어서 좋아요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중요한 약속은 꼭 글로 남겨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혈당 수첩을 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중요한 일은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라 하고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상이는 할머니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노란 봉투도 보여주었어요. 이 안에 할머니를 구해준 서류들이 들어있단다. 너희들도 나중에 중요한 서류는 이렇게 잘 보관해야 해 하고 말해주었죠. 정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그 종이가 정말 할머니를 구해준 거예요 하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렇단다. 글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할머니도 처음 알았어 하고요. 2025년 봄이 되었어요. 저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았어요. 남이라며 내쫓긴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잘 해결되어서 감사했어요. 노란 봉투가 저를 살렸어요. 도장 하나보다 약속을 글자로 묶어둔 힘이 훨씬 컸거든요. 제가 평생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해온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었어요. 정상이는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걱정이 없어요. 정아도 중학생이 되어서 부쩍 의젓해졌죠.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마음이 뿌듯해요. 가끔 채린이가 아이들을 보러 와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많이 조용해졌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정리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채린이를 보며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설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저는 벌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변화를 바랐을 뿐이에요.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계약서라는 게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런 일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상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중요한 일은 꼭 계약서를 쓸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하더군요. 정하도 저도 할머니처럼 매일 일기 쓸 거예요 하고요. 아이들이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아 뿌듯했어요. 민수의 산소에 가면 늘 말해요. 민수야, 네가 남겨준 노란 봉투 덕분에 엄마가 잘 살고 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반찬 간을 봐달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놓고 와요. 민수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챙겨둔 계약서가 가족을 지켜주는 모습을 말이에요. 정말 효자였던 아들이 마지막까지 저를 보살펴준 거죠. 노란 봉투는 여전히 금고에 들어 있어요. 이제는 쓸 일이 없겠지만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혈당수첩처럼 매일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꺼낼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약속은 글로 남겨두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고요. 그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혈당수첩 한 권이 제 건강을 지켜주듯이 노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구해주었어요.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예요. 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노란 봉투가 지켜준 소중한 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를 도와준 변호사 선생님, 법무사 선생님, 조정관님, 그리고 딸 미란이까지 모든 분들이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살아갈 거예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는 것처럼 소중한 일상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습관을 물려주고 싶어요. 노란 봉투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